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이 걸렸던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조속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이변 없이 압도적 득표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유흥식 추기경이 공식 서임됐습니다. 김수환, 정진석,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한국가톨릭교회 역사상 네 번째입니다. 폭격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운영사가 원전 주변에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관련 조항에 러시아가 반대해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회의가 결과문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이 걸렸던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5시간 넘게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론인데 책임론이 불거진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밤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국민의힘이 내놓은 결론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으로 인해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 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이미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해산한 최고위원회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고위원회는 해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돌아갈 방법도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거기서도 위원장을 맡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여기에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경우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추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면은 지금 법원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아마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비대위 요건인 비상 상황의 정의를 지적했던 만큼 새 당헌 당규에는 구체적인 비대위 전환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총에서는 공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사퇴를 하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고 새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또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당을 위해서라도 결자 해지의 자세로.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사퇴 수습 뒤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볼 수 없을 경우 당장 누가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의원총회를 거쳐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과 당의 국정 운영을 앞장서 방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윤리위에 조속한 추가 징계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자신을 향한 당의 비판에 강경 대응할 걸로 보이는 만큼 여권 내 갈등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결의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담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이 전 대표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 방해하고 있다고 직격한 겁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이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서 다시 징계를 받으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걸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이 전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은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행위라고 보여지는 발언들, 불사질러 버린다든지 개고기니 양도국이니 하는 이런 막말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북 7국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당원들과 만나며 책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의 추가 징계 움직임과 비대위 유지 결정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법적 대응 등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동안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월요일 날 조간신문이 가만히 있겠냐. 제발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실제 의원총회 결과에 하태경 의원은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었고 당이 걱정이라면서 이제는 국민과 싸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론 끝에 새 비대위 구성과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요청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의힘 내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이변 없이 압도적인 득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지역 경선을 마무리하고 오늘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최종 선출되는데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과시하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안방인 경기에선 득표율 80%를 넘겼고 서울에서도 박용진 의원을 50%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의원의 누적 득표율도 78.22%로 21.78%에 그친 박 의원을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변함없는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역구가 있는 서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의원 투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야구로 치면 9회말 투아웃 상황입니다. 말로 홈런 치고 내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 이재명계가 두드러졌던 최고위원 선거에선 양강 구도가 굳어진 가운데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까지 순위권을 유지했고 비이재명계 부진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지역순회 대장정은 이로써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비대위 출범 2개월 만에 들어서는 민주당 새 지도부는 권리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여론조사 등을 모두 합산해 최종 선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당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수입 원자재값 급등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어서 금리 인상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번 연속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어느덧 기준금리는 연 2.5%까지 올랐습니다. 금리를 계속 높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소비가 늘면서 물가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대출이 줄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는 수입 원자재값 급등에서 촉발된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 상승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채소 가격이나 유가라든가 요즘에 또 LNG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지금 왜냐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 한미 금리 역전이 진행되면서 우리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입 물가 상승 압력 역시 여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지정학적 요인과 국제 정세가 뒷받침돼야 실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 불확실성에 노출된 신흥국일수록 유연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신흥국은 대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요국은 미래 통화 정책 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방법, 즉 비전통적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장기 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안정시켰지만 신흥국에선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신흥국 경제가 구조적인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래 가뭄 현상 속에 서울에선 직전 신고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매물만 팔리는 건데 부동산 하락기 진입 신호로 봐야 할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최근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3억 8천만 원에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4억 원, 29%가 빠졌습니다. 집주인 사정으로 급하게 시세보다 가격을 내려 내놓은 매물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금매물도 안 팔립니다. 완전 금매만 하나 팔린 거고 경치를 1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넣어준 거예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난해 14억 9천만 원에 매매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4억 2천만 원 정도 낮게 팔렸습니다. 최고가에 비해 28% 하락한 겁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급매 위주로만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면서 대부분 거래가 하락 거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도 신고가보다 3억 원 정도 떨어져 거래됐고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도 최고가보다 23% 낮게 팔리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해봐도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1, 2분기 때 20%대였던 하락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40%대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하락기로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진입 초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방 특정 권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하락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거래가 묶여 있어서 하락이 아닌 침체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매매 건수가 전체 시장을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미비하다는 점,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의 정상적인 하락 안정기의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등 변수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거래량 감소와 시세보다 낮은 실거래가 매매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큰 피해를 봤었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지역은행이 손을 맞잡고 수년째 자영업자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시청광장에 은행 대출 창구가 차려졌습니다. 직원들과 상담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최근에는 고물가까지 덮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계마저 어려워진 상황에 은행 대출 문을 두드리려고 찾은 겁니다.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자금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전통시장도 역할이라면 물가 안정의 역할이 있으니까 더욱더 노력해서 보탬이 되도록. 한 지역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출 자금은 50억 원. 담보도 없이 소상공인 시중만 믿고 빌려줍니다. 최대 1,000만 원으로 한도가 크진 않지만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힘든 상황을 잘 넘기도록 경영상담까지 준비했습니다. 무담보, 무보증의 낮은 저금리의 어떤 상품으로서 모든 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 미만의 신용으로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울산시도 여기에 대해 대출을 못 받는 소상공인도
힘이 되도록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25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울산을 대표할 만한 유명 브랜드 육성과 그리고 비대면 판로 개설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생각입니다. 경남은행은 2018년부터 울산과 경남 지역에 600억 원 정도를 소상공인 특별자금으로 내놨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지자체와 지역은행의 도움으로 재개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82,0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8,965명이 적고 일주일 전보다 2만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겠지만 8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특화한 최신 백신의 출시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보건당국이 다음 달 초쯤 관련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는 불과 수개월 만에 대부분 나라에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면역 회피와 전파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이들 변이에 특화한 백신 개발도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BA5 등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백신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로부터 첫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Well, I think what's important about this is that the virus itself is mutating. It's a very busy virus. It's been mutating since its inception. And what this vaccine helps to do is it gives us another piece of armory. 특화된 2세대 백신의 양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가 출하 준비를 마치고 미국 보건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앞서 화이자도 BA4와 BA5 맞춤형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자문기구 회의를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잡아놨습니다. 절차상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 먼저 이뤄지는 만큼 9월 초면 당국의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제약사는 준비가 끝났다며 승인과 함께 출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이고 화이자는 12세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들 백신의 추가 접종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유흥식 라자로 한국인 첫 교황청 장관이 한국 가톨릭교회 역사상 4번째 추기경으로 공식 서임됐습니다. 유럽 중심의 가톨릭을 탈중앙화해 저변을 넓히려는 교황의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추기경에 임명된 뒤 석 달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 주재로 열린 서임식. 유흥식 나자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은 신임 추기경 20명 가운데 두 번째로 추기경의 상징을 받았습니다. 빨간색 사제 강모, 즉 비레타와 추기경 반지, 그리고 노마성당 한 곳에 명예 부제가 되는 칙서입니다. 한국은 선종한 김수환 스테파노와 정진석 니콜라워 추기경, 2014년에 서임된 현 염수종 안드레아와 추기경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추기경을 배출한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 240년 역사상 4번째 추기경입니다. 유 추기경은 1951년 논산에서 태어나 1979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2005년 대전교구 교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한국인 첫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돼 활동해왔습니다. 유 추기경이 맡은 성직자부는 전 세계 사제와 부제의 직무와 생활, 신학교 사제 양성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의 핵심 부서로 유럽 중심의 가톨릭을 탈중앙화하려는 교황의 개혁 의지가 실린 곳입니다. 신임 추기경을 포함해서 추기경은 모두 226명으로 이들은 가톨릭교회 품계상 교황 다음으로 높은 종신 성직자로 교황을 자문 보필합니다. 신임 추기경 20명 중에는 유 추기경을 비롯해서 인도와 싱가포르, 동티모르, 몽골 등 아시아 지역 성직자가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교황 선출권은 80세 미만 추기경에게만 부여되는데
총 132명으로 유럽이 53명으로 가장 많고 남과 북, 중앙아메리카 합쳐 38명, 아시아 21명 등의 순으로 가톨릭교회 저변을 넓히려는 교황의 행보 속에 아시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132명 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은 83명이나 돼서 최근 건강이 악화해 사임설이 불거진 교황이 개혁 작업을 계승할 후계 구도까지 마련해뒀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교황 선출 시 우리나라는 콘클라베, 즉 선출 회의에 현 염수정, 유흥식, 추기경 2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교황청 안팎에서는 차기 교황으로 아시아계가 선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채널A 사건이 최근 다른 국면에서 다시 전개될 조짐입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MBC 관계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고 한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KBS 오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밝혔던 입장입니다. 재작년 MBC 보도로 촉발된 검언유착 의혹은 거짓 선동이었고 사건의 본질은 당시 집권 세력과 언론이 자신을 겁주려고 기획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직 폭행까지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그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겁니다. 한 장관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2달 만에 기각했습니다. 반면 한 장관과 함께 불기소 처분됐던 MBC 기자와 임원들에 대해선 지난 22일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허위 보도로 한 장관과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채널A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틀 뒤 서울 남부지검은 채널A 수사 당시 한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신성식 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재작년 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유착 정황을 확인했다는 KBS 보도의 취재원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당시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보도한 기자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 무혐의로 가라앉는 듯했던 채널A 사건이 전혀 다른 국면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한 장관을 재수사해달라는 재항고 사건도 아직 대검찰청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곤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2년 동안 수사하며 잠금을 풀지 못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무혐의 처분 직후 돌려줬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무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정치권은 입을 모아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8년 전 송파 세무녀 사건과 판박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된 건데 이번에야말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빈소에는 정치권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에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복지정책 전문가들 또 일선 현장에서 직접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더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통하고 참담하다는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글을 내렸습니다. 도청이나 공공부문에서 이 문제 다 해결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치권의 똑같은 약속은 이미 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번 비극과 판박이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복지 예산이 벌써 100조를 넘어가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해서 화려한 불빛 속에서 감추어진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외진 사각지대를 꼭 찾아가야겠습니다.
같은 해 연말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넓어졌고 중증 장애인의 부양 의무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수원 세모녀의 경우 실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해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지원의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부터 바꾸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 만큼 당 차원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그리고 돌봄과 복지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그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저희 당에서도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국회 들어 한치의 양보 없이 정쟁을 이어온 여야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모처럼 힘을 합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제주 4.3 일반재판 피해자도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심 청구에 어려움을 겪은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들의 불편함도 덜고 명예회복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철훈 씨 부모님은 4.3 수영인 희생자로 70여 년 만인 올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피해자인 어머니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유족이 청구해야 했던 것보다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판 피해자였던 아버지의 재심은 여전히 유족들이 직접 청구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쉽지 않았습니다. 양자인 강 씨는 재심 청구권마저 없어 대신 고모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후의 자식이라고 그 재심 청구가 해당이 안 돼서 우리 고모님은 형제지간이니까 고모님이 재심 청구한 결과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비슷한 이유로 1,500여 명에 이르는 일반 재판 피해자 중 56명만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사재판 피해자 2,500여 명 중 250여 명이 지난 2월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반년 만에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때문에 일반 재판 피해자의 빠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재심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재심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재심이 당연히 직권재심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달 초 법무부가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반 재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담당할 제주지검에서도 실무 협의를 위한 회의가 열려 검찰, 4.3 유족, 관계기관 모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여 검찰의 업무 시스템에 반영하고 그 과정에서 상시 업무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4.3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서라도 군사재판 피해자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처럼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1년 전 대전의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힌 A씨 등 2명에 대해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1년 대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 김모 씨에게 실탄을 쏜 뒤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크게 다친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DNA 대조를 통해 21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16년에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권리 등에선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분야부터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 현안을 다루는 부처 간 협의체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재작년 5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2년 3개월 만에 재가동된 겁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추진을 점검하면서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 작성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들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법 2조, 북한 인권법 2조에도 있듯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다 됐는데도 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야당의 이사 추천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 시민적 원리로 바라보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확고한 원칙을 지키되 정책 추진에선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등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분야에 앞서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영역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의 수용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들을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멘텀을 좀 만든 다음에 다른 자유권 영역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정책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정부 부처 인사와 시민사회, 탈북민 등을 만나고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해 오는 10월 UN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우리 공군이 호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다국적 공중연합훈련 피치블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단독 공중급유 작전을 수행하며 호주로 이동했는데 본 훈련은 내일 시작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KF-16 전투기가 공중급유 수송기에 접근합니다. 수송기에서 나온 급유관이 가까워지나 싶더니 이윽고 전투기에 연결됩니다. 연합훈련 피치블랙 참가를 위해 호주로 향하는 태평양 상공에서 전투기에 급유가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미군 등 연합전력과 함께 공중급유를 한 적은 있지만 단독으로 공중급유를 해가며 해외 훈련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공군은 장시간 비행 상황을 가정한 사전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우리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로 공중급유를 하는 등 최초로 우리 공군 단독 전력만으로 전투기가 해외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참가한 피치블랙은 2년에 한 번씩 호주 주도로 진행되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으로 올해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10개국 항공기 100여 대가 함께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국은 물론 나토 회원국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Pitch Black takes us to the next level of tactical execution and tactical interoperability. 지난 19일 호주 현지에 도착한 우리 군은 적응 훈련과 더불어 주최국 호주와 공중급유 훈련을 진행했고 내일부터 열흘 동안 공격 현대군, 방어 제공 등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합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 교과 시간을 늘리고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신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즉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고 초중학교의 정보 교과 수업 시간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놀이체험식으로 코딩을 접하게 하고 중학교에서는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수준까지 고등학교에선 직업과 연계, 알고리즘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코딩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복합적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절차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능력, 실제적으로 교과 교육 내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재화하는 과정이라고. 문제는 교원 확보입니다. 현재 정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 중학교는 전체의 47.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정보교사 1명이 2에서 5개의 학교를 순회하거나 기간제 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에 배출되는 정보교사가 5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정보 수업을 2배로 늘린다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코딩 교육 필수화가 자칫 사교육 과열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학생들에게 컴퓨터 사고력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상황에서 이제 보통 필수화라고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 조장이라든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질 높은 디지털 교육으로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학교 교육의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맞춰 급조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과 신촌역을 잇는 연세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인데요. 서대문구청이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차량 통행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거리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과 신촌역을 잇는 550m 길이의 연세로입니다. 2014년 서울에서 유일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돼 일반 차는 못 들어오고 버스만 다닙니다. 주말에는 대중교통 진입도 안 돼 코로나 유행 전까지만 해도 축제나 버스킹 등 크고 작은 문화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차량 통행을 허용하기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상권 활성화입니다. 실제 신촌동은 신생 점포가 최근 5년 동안 살아남은 비율이 32% 정도로 서대문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차 진입이 아예 안 돼 걸어 다녀야 해서 손님들 발길이 끊겼다는 상인들 호소가 많다는 겁니다.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계속 이 상권이 하락한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라면 정책적으로 이 대중교통 지정지구는 다시 폐지하고 게다가 우회하는 차들로 주변 도로 정체가 극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인근 대학 학생들과 단체 등은 좁아진 도로에 차가 다시 다니면 정체가 심해지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반대합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을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차량 이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리 문화와 문화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버스커들이 버스킹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바이브들을 공유할 수가 없어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일대 상인들은 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 활성화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의견 등으로 갈립니다. 구청은 축제 시에만 교통통제를 하는 방안 등 절충안도 고려 중이라며 먼저 상인들과 주민 학생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다회용 컵 무인 반납기가 서울 시내 800여 곳에 확대 설치되는 등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수요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로카페 무료 시음 행사. 환경부와 서울시 국내 대형 커피 업체 7곳이 올해 안에 일회용 컵 1,000만 개를 줄이자는 목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이언 컵을 받은 뒤 원하는 브랜드의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환경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마신 컵은 무인 반납기가 설치된 카페라면 어느 곳이든 현금이나 포인트로 환불 가능합니다. 꼭 3대서 반납하지 않고 여러 군데서 반납을 할 수 있어서 동참하기에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청 인근 19개 매장에서 다이언컵 사용 시범 사업을 추진해 일회용컵 32만 5천 개 사용을 줄였습니다. 이 기간 다이언컵 반납률은 8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유동인구가 많고 카페가 밀집된 20개 거점 지역에 다이언컵 무인 반납기 800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커피숍이 밀집해 있는 지역 20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를 점차적으로 800개에서 시작해서 서울시는 특히 다이어용 컵 세척장 운영을 지역 자활센터와 협력하기로 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주민의 자립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4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남서쪽 60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7.17도, 동경 125.42도이고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와 집기류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8살 A씨와 13살 아들이 밖으로 튕겨나와 차량 아래 깔려 숨졌습니다. 폭격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운영사가 원전 주변에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관련 조항에 러시아가 반대해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회의가 결과문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을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에네르고아톰. 에네르고아톰은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27일 하루 종일 원전 부지를 폭격했고 이러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원전 부지 폭격으로 원전 기반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누출과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에는 지난 5, 6일에 이어 11일에도 폭격이 잇따라 전원 공급선과 통신선 등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포탄이 투하돼 원전 내 화학시설 등 기반시설이 훼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의 폭격 탓에 이러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포리자 원전 관련 조항에 대한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평가회의가 결과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Colleagues, Russia is the reason we do not have consensus today. Russia is the one undermining all three pillars of the NPT through its actions in Ukraine. NPT 결과문에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자포리자 원전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러시아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나 오판에 의한 핵무기 사용 위험 고조는 긴급하고 단호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핵 위험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영국이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수중 폭파 장치인 기뢰를 탐지하는 드론 6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안전한 곡물 수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현재 영국과 미국 해군으로부터 드론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방법을 영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음파 탐지 기술로 수중에서 폭발 물질을 찾아내는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구 등에서 쓰일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해안을 안전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로 원활한 곡물 수출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연일 타이완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타이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어제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군 군용기 21대와 군함 5척이 탐지됐으며 군용기 중 제-26 전투기 7대 등 모두 13대가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타이완을 방문하자 그 다음 날인 26일 군용기 35대와 군함 8척을 동원해 타이완 주변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30%대에 머물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2달여 만에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최근 입법 성과와 유가 하락 덕분인데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8월 넷째 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1%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은 지난 6월 초 이후 2달여 만으로 36%까지 떨어졌다 반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최근의 입법 성과와 유가 하락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지난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78%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12%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오는 11월 8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것이란 전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원에선 여전히 공화당의 우세가 전망됩니다. Now his numbers are improving, but not at the level they should. He should be way over 50% at this point going into a midterm election. The more danger he's in from a poll perspective, the lower the probabilities are that his party will hold on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지만 상원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선거는 50대 50이라며 어느 쪽이 이기든 근소하게 이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판도 변화로 중간 선거 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후로 발표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주를 돌며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나서 중간 선거 전까지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택에서 기밀로 표시된 문서들이 나온 가운데 미 정부 당국이 문서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현지 시각 26일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위원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서한에서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서를 포함해 관련 문서에 대해 빠르게 기밀 분류 검토를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평가는 법무부의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을 공식 방문합니다. 2014년 이래 8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외교부 장관의 양자 방문으로 지난해 9월 한국과 몽골이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뒤 첫 외교부 장관 방문입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바트뭉크 바트체책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에다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휘청이는 경제에 서민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면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래현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빵이 주식이지만 밀수입 의존도가 높은 모로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수입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밀을 포함한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원래 5kg에 45디람 정도였는데 지금은 55디람으로 올랐네요.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지갑은 다치고 가게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고 있습니다. تقول لك بأن المغرب راه كان معتمد على شحال المواد تيجوا من أوكرانيا ونهار نط الحرب راه القضية ولات فيها هكا ماشي على الناس دوك الناس الآخرين واصلين عندهم مسائل ولكن المسكين هو اللي تزير في هذه الدولة. لا دابا ما كاينش إقبال كان دابا ثقيل تجيب كاع السلعة وتبقى تشوف فيها الناس الشرية جاتهم غالية. 예년 기준 모로코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이었지만 올해 2분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나 급등해 약 15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물품의 값이 오르는 게 문제입니다. 식량, 에너지, 교통, 신선 야채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건값들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모로코는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38%로 알제리 48% 다음으로 높아 물가 상승에 취약한 편입니다. 세계은행은 북아프리카에서 물가가 1% 오르면 빈곤층이 약 50만 명이 늘어난다면서 최근 모로코에선 부자들이 유리한 보조금 정책 추진과 기름값 등의 물가 급등으로 모로코 내 빈곤율이 1.1%에서 1.7%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민을 타격하는 경제난이 장기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도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YTN 월드 김래연입니다. 뉴질랜드의 2분기 물가 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한인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이준섭 리포터가 전합니다. 진열된 물건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훌쩍 오른 식료품 가격에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When one shops, you're constantly looking for what is cheap, what is cheaper in that week, and basing your diet around things that, if they're overpriced, I don't buy them. I think bread, milk, vegetables, the staple vegetables that New Zealanders mostly eat, potatoes, broccoli, carrots, everything has gone up. 아무래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많이 되죠. 장 보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가격을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좀 더 싼 것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이제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왜냐하면 뉴질랜드의 지난 2분기 물가 상승률은 7.3%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도 올려야 하지만 선뜻 인상하기엔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연도가 바뀌면서 한번 올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많이 원재료 값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상승 요건은 많은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손님들도 저항감이 생기니까.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뉴질랜드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고 도로 사용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인하에 나섰습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식품비 등 일부 항목에서 물가가 오른 만큼 관련 정책을 세분화해서 물가 안정화에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플레 요인에 맞추어서 핀셋으로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는 현재 인플레가 국제적인 정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0.5%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이후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통화 긴축이 과연 물가 상승을 잡을 해법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미국에서 SNS를 중심으로 자동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타는 동포들은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차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조인영 리포터입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라온 동영상들입니다. 차를 훔치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훔친 자동차를 자랑하는 이른바 챌린지까지 퍼지면서 도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 범죄는 현대 기아차 가운데 시동 제어 장치인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없는 차량을 노립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보안 장치입니다. I think it's crazy that people are able to post on TikTok those kinds of like illicit activities and that TikTok doesn't take it down. And I also think it deters people from buying those kinds of cars when there are people trading information on how to steal them. 절도범들은 자동차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낸 뒤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현지 경찰은 현대 기아차 도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Recently, Kias that were made from 2012 to 2021 and Hyundais that were made from 2015 to 2021 have been targeted by kids. 현대 기아차를 주로 타는 동포들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절도범들이 차를 훔치게 시동을 걸더라도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핸들이나 브레이크 잠금 장치를 사서 다는 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예방법인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차를 이렇게 밖에 세워둘 수 있는 상황도 계속 아니고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치를 보게 되면은 아마 더 조심해서 그런 것을 더 덜 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미국 내 도난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주들이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차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대하면서 우리 한국차가 판매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현대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은 차량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키트를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상에서 차량 절도 범죄를 일종의 놀이처럼 여기는 영상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은영입니다. 태국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일반인의 재배나 판매를 허용하면서 식품과 일상용품에까지 대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해외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갖고만 있어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김기성 리포터가 전합니다. 태국 방콕의 한 노점상 빵틀 위에 붙는 반죽의 색이 특이합니다. 초록빛 반죽 곳곳에 잘린 풀잎도 보이는 이 간식엔 대마가 들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 6월 9일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한 뒤로 보이기 시작한 광경입니다. And again, I reiterate that my policy on cannabis is only focusing on medical purpose and healthcare, and that's all. 태국 정부는 향락용 대마 사용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마는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각종 음료와 요리뿐 아니라 조미료, 치약,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태국 내 대마 시장이 2025년까지 약 12억 달러, 1조 6천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ครับอาหารและเครื่องดื่มที่มีส่วนผสมของกัญชานะครับ30 ถึง 50 คนต่อวันลูกค้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นี่ยหาเราเจอได้จากการเซิร์ชคำว่า Cannabis Cafe ครับ 이처럼 대마 관련 제품이 크게 늘면서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즉 태국처럼 대마가 불법이 아닌 나라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대마를 피우거나 소지 운반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침입하는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입증하는데 이제 수개월, 길게는 이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수사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태국 한인 사회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대마를 뜻하는 칸나비스, 마리화나, 위드, 그레스, 깐차, 깐총 등이 적힌 물품을 피하고 부주의로 인한 대마 섭취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비교적 안전한 한국 식당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서 대마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먹고 모르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국 식당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종 외국인들이 대마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 음식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업소 및 태국 내에 있는 한인 업소에서는 마약 관련된 음식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향신료, 고수를 빼달라는 말을 익혀오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대마를 빼달라는 마이똥깐 깐차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드 김기성입니다. 보수적인 발칸반도 국가인 세르비아에서 동성애자 총리가 유임됐습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나 브르나비치 현 총리를 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총리직에 선출된 브르나비치는 세르비아의 첫 여성 총리이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입니다.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다음 달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범유럽 성소수자 축제인 유로프라이드는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나사가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이 공동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의 첫 번째 미션, 아르테미스 1호가 내일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에는 대형 우주 발사 시스템, 즉 SLS 로켓이 사용되는데 50여 년 전 달 착륙선 아폴로를 쏘아 올렸던 세턴 V 로켓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 쓰일 우주 발사 시스템인 SLS 로켓입니다. SLS 로켓의 높이는 98m로 50여 년 전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낸 세턴5 로켓보다 12m 작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추력은 SLS가 세턴5보다 오히려 15% 더 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켓의 성능을 가늠하는 추력 대비 중량비도 SLS가 세턴5보다 25%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력대 중장비가 세턴5보다 한 25%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25% 작은 그 로켓으로 동일한 추력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로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SLS 로켓의 심장인 RS-25 엔진은 1단에 230톤짜리 4개가 장착됐습니다. RS-25 엔진은 과거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우주인을 운송했던 우주왕복선에 쓰였던 엔진으로 SLS 로켓에 적용하기 위해 엔진 컨트롤러와 노즐 장비 등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세턴5와 달리 2단으로 구성된 SLS 로켓은 양옆에 고체 부스터를 장착했습니다. 고체 부스터는 발사 후 약 2분 동안 로켓 추력의 75%를 담당합니다.
The 5-segment solid rocket boosters are the largest, most powerful boosters ever built for flight. Each booster will produce more than 3.6 million pounds of thrust, launching the Artemis missions to the moon. SLS 로켓은 오는 29일 사람 대신 마네킹 3개를 오리온 우주선에 태워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이어 2024년 유인 달 궤도선 발사에 이어 오는 2025년 아폴로 17호 이후 53년 만에 유인 달 착륙에 나섭니다. 나사는 세 차례의 발사 이후엔 현재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SLS 블락 1B와 블락 2를 개발해 화성 등 차세대 우주 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범죄도시 2, 또 한산 등 1편에 이은 후속 영화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도 시즌2 제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재미로 구독자들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공식 확정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을 다시 끌어모았습니다. 시즌2에는 이제 많은 새로운 게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은 성기훈이 과연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즌2에서 게임을 해나가는가. 정혜인과 손석구 배우를 앞세운 DP와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2 제작을 예고한 넷플릭스에 이어 애플 TV 플러스도 파친코의 시즌2를 확정했습니다. 국내 OTT 티빙은 이미 시청자들의 검증을 받은 유미의 세포들과 환승연애 시즌2로 공격적인 시즌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승연애 2는 그 원 대비해서 저희가 UV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청자 숫자가 7배 정도 상승하는 스코어를 기록했고요. 팬덤 효과가 확실하게 작용을 해서 새롭게 사람들도 가입을 했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많이 봐주셨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이후 OTT들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확고한 팬덤으로 구독자를 계속 머무르게 하는 이른바 로긴 효과를 노린 전략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들의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시즌2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 면에서 지상파나 케이블 TV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시즌제 콘텐츠의 성공이 보장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그 소비자들은 정말 그 가성비와 가심비를 되게 많이 추구하게 됐어요. 시즌에서 좋아했던 어떤 매력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면서도 시즌2만의 새로운 색깔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게 과제예요.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팬덤을 잡고 새로운 구독자를 유인하기 위한 국내외 OTT들의 시즌2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우리가 볼 때 기상천외한 국제 뉴스들, 알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유래와 사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붐이 가시며 괜히 막차 탔나 하는 후회 섞인 우려가 나오지만 천정부지 집값에 울고 웃던 건 조선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김지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피로 물든 해안가에서 고래잡이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불법 도살 논란이 일었던 덴마크 자치령 페로제도의 고래 사냥입니다. 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은 고래 사냥은 1000년 넘게 고래를 먹고 살아온 섬 사람들의 전통이라며 소, 돼지 도축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책 성냥과 버섯구름은 의아하다고 여겨졌던 국제뉴스의 한 토막을 집어내 의문을 던지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체감하기 어려운 거대한 국제 질서가 아닌 지우개나 성냥, 커피 등 익숙한 물건들 속에 오랜 시간 녹아든 세계의 단면을 미시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때 샀어야 했다. 한때 자고 나면 오르던 서울의 집값을 보며 누구나 한 번쯤 내뱉었을 말이지만 한양의 집값은 조선시대부터 비쌌습니다. 한양에 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실학자 정약용조차 끝내 실패했으니 말입니다.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한 작가는 조선왕조실록과 경국대전 등 사료 속 단서를 토대로
당시 부동산 투기와 재테크, 밀수 등 조선판 쩐의 전쟁을 다룹니다. 양육과 관련해 쏟아지는 수많은 조언은 서로 충돌하며 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버드대 인류학 교수인 저자 부부는 대표성이 없는 미국 중산층을 표본으로 한 검증되지 않은 연구들이 부모를 올가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화 자폐가 냉장고 같은 어머니에 의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이후 번복됐지만 이 같은 가설들이 아직도 자폐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들은 걱정할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내는 대신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양육의 짐을 덜어내자고 제안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울산 북구 율동 택지지구에서 청동기 시대 거주지 유적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분묘 수백 기가 발굴됐습니다. 특히 뼈에서 나온 DNA를 분석한 결과 육류보다 어류 등 수산물을 많이 섭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아파트 건립공사가 한창인 울산 북구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입니다. 울산연구원과 가람문화재연구원이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동기 시대에서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청자와 백자 등이 발굴됐습니다. 또 청동기 시대 주거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300기가 넘는 묘가 확인됐습니다. 개별 유적에서 찾기 힘든 양적인 자료로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묘자리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흔하지는 않은데 울산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조사된 율동 유적에서도 고려 조선 시대 묘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고려 조선 시대 전 시대에 걸쳐서 유적이 조성됐다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물고기 잡이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망추도 여러 개가 발굴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옛사람 뼈도 출토됐는데 DNA 분석 결과 질소와 탄소 안정 동위 원소 값이 높게 측정되면서 육식보다 수산물 섭취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석을 했을 때 육류보다는 이제 어류를 섭취했을 거라는 흔적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농경 생활에 비해서는 어류 생활에 조금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울산연구원은 이번 뼈 분석이 옛사람 뼈의 특징과 연관성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지와 묘 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시기에 따른 생활상과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술이란 이미지를 벗고 젊은 애주가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탄산 막걸리 이야기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병과 뚜껑에 작은 틈을 비집고 나오는 청량감. 탄산음료도 맥주도 아닌 우리 술 막걸리가 내는 소리입니다. 병 속에 넣은 건 100% 국산 쌀과 통밀로 만든 누룩 그리고 효모. 억지로 이산화탄소를 밀어넣지 않아도 톡 쏘는 탄산 축포는 반드시 터집니다. 천연 방식으로 발효를 해서 만들어진 막걸리거든요. 따로 뭐 탄산을 인공적으로 넣는 건 아니고요. 발효할 때 저절로 나오는 게 알코올이랑 탄산이기 때문에 지금의 샴페인 막걸리처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탄산을 잘 가둬놓을 수 있는 특수 처리한 플라스틱 병도 비결입니다. 기다란 병을 타고 순식간에 올라오는 탄산이 마시는 즐거움은 물론 보는 재미까지 줍니다. 단맛은 좀 덜한데 이런 탄산감이 더 강하고요. 또 단맛이 좀 덜하다 보니까 더 건강한 맛이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 탄산 막걸리의 또 다른 매력은 상큼한 신맛입니다. 도수도 6.5도로 높지 않은 데다 무겁고 텁텁한 맛도 덜어내 특히 젊은 층의 입맛을 공략했습니다.
일반 막걸리보다 5배 정도 비싼데도 해마다 10만 병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저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농식품 기업들이 이제 사업화를 잘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금리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농산물로 빚어낸 술맛에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년층과 서민의 술로 생각되던 막걸리. 애환을 낭만으로 재해석해 MZ세대에게 훌쩍 다가서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합정동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영상이랑 사진일을 하고 있는 박영감이라고 합니다. 1년 정도를 출퇴근을 안산에서 왕복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을 알아보면서 뭐 2층, 뭐 3층 이런 데 있는 집들은 원룸 이런 곳들이 많았고 10평 이상 되는 데는 없어요 하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그 당시에 반지하들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습기만 잘 돌리면 습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항상 여름에도 겨울에도 제습기를 맨날 돌려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곰팡이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석에 곰팡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만의 노력으로 될 건 아니구나. 여기 근처에 이제 도로 공사할 때가 있었어가지고 보도블럭 쿵쿵쿵쿵 그 바닥 뚫잖아요. 이 잔재들이 여기 바닥에 꽂혀 있더라고요. 반지하 가구는 서울 가구의 5% 정도 되는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강남구 전체 가구 수가 20만 가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하에 살고 계십니다. 1962년에 건축법이 만들어질 때 지하층에 거실을 두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방공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75년에 지하층에 거실을 둘 수 있도록 법이 또 개정이 돼요. 반지하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집들은 사실 도저히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습기와 곰팡이 때문일 텐데 뭐 해도 전혀 안 들고 요번처럼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안에서 열어야 돼! 안에서 열어야 돼! 됐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문제가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책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마련을 해주고 차츰차츰 없애야지. 무조건 없애면 어디로 가요? 그럼 전부 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이 나의 보금자리,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흉기가 된 것이잖아요. 예산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당연히 채광 좋고 더 높은 그런 뷰 좋은 곳으로 가야죠. 누수 걱정 이런 거 안 하고 이웃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빌라에 가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네, 8월의 마지막 휴일 가을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6.4도로 9월 중순에서 하순의 기온인데요. 쌀쌀한 지금과 달리 낮에는 덥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14.6도, 부산은 20.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28도, 대전 28도, 대구 27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